주식심화론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이 주제 덕분에 카카오뱅크가 또 이렇게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세 성장주 달릴까? 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시장에서 민감도가 높았던 구간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이야기가 좀 사운드가 작아졌죠. 어떻게 이 추이들을 또 살펴봐야 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시기가 상반기였는데 네네. 3월 19일 당시에 1.7%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는 좀 우려가 컸었는데 당시 14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또 레벨을 1.2%대까지 낮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동향들 알아볼까요? 네, 우리 일단 동양 보기에서는 차트 하나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를 좀 꺼내왔는데 카피 뜬 거죠.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 3월 중순에 1.74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막 1.9, 뭐 2%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결국 그 이후에 5월 달에 살짝 한번 또 반등 주다가 저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장중에는 최근에 1.17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1.235까지 지금 살짝 반등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네요. 네. 1.7% 돌파했던 게 바로 3월 19일이었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시도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지수 자체도 보시면은 이 3월 9일에 저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19일에도 좀 3,000포인트 유지가 되다가 이후에 3,000을 깼다가 3월 말이 바로 지수의 저점 마련하고 나서 꾸준한 지금 지수 자체는 상승을 또 보여주는데요. 미국 10년물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그 하락 속도가 조금은 커지고 있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제 피크아웃. 즉 경제가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둔화 단계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고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시장은 일단 연준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죠. 금리 인상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데 이제 배팅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왜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미국에서 크게 해결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하고 부양책. 결국 이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면 어떨까요? 야, 지금도 힘든데 금리 올라간 이 상황에서 돈을 더 쓴다라는 거 말이 돼? 이렇게 분위기가 엉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더 풀어 헤쳐나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일정 부분 의도적으로 밀고 내리고 이러한 것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세 번째 문제가 지금 이 미 10년물 국채를 내려가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물가를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의 이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0년물 국채가 1.2%가 아니라 오히려 1.7, 1.8 그 자리에 있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하고 맞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만 본다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레벨이 높아져 있는 게 맞지만 그 다른 요인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이 결론이 안 나왔죠. 네네네. 예,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부양책이 잘 통과되기 위해서 그 어떤 자금의 조달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금리 자체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시네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제 주말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볼 텐데 7월의 고용보고서, 8월의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뭐 고용지표, 주간지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표 있었는데 간밤에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세는 이어졌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 나온 고용지표는 또 부진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 있었을까요? 네, 일단 고용지표 부진은 제가 봤을 때 8월 달까지 일정 부분 나올 거라고 봐요. 왜? 네. 취직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딜레마죠. 가만히 있어도 돈 주는데 누가 직장을 가겠냐 이거죠. 오히려 더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일단 이 고용지표 부진 요거 하나만 놓고 그냥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아닌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시장 흐름 보면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결국 경제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올라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후 인플레이션이 아닌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지 요거는 아마 한 달, 두 달, 오히려 이제 9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 진짜 그때 갔는데도 뭐 고용 지표 부진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우리가 방향 잡으면서 시장의 문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고용지표, 부진한 지표가 한 차례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를 밑돌게 되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왔습니다.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디플레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시장의 우려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결국에 또 부양책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또 잘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앞으로 더 레벨을 낮출 것인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CNBC에서 1%를 밑돌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님은 미국의 10년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도 그 가능성에 좀 어느 정도 배팅하고요. 저는 좀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네. 아까 그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보면 이 5월 달에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전 고점 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질 때 결국 이 이전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1.235 이 상황에서 요 고점을 치고 가면은 결국 다음 주에 여길 치고 가게 되면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174가. 그러나 치지 못하고 얘가 오히려 또 다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1.174에서 더 떨어지면서 거의 의도적으로 한번 1%를 하회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마이너스 320%까지 의도적으로 떨어뜨리 그 말이 안 되는데 결국 어찌 보면은 이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또 장난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의도적으로 한번 1% 깼다가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또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트 흐름만 봤을 때는 결국 여기서 요 고점을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1.174 요 점을 치고 내려가느냐 이게 다음 주 흐름의 분수령이 되고요. 결국 1.174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 또 떨어졌다가 좀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로 가면서 한번 1%더 치고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도 연출될 가능성은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채권 시장 내에 의도적인 하락 압력이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주셨는데 의도적인 하락 압력이라고 함은 그 채권을 10년물을 사는 움직임인 거죠. 결국 누가 사는 걸까요? 결국 현 시점에서 네. 많은 국가들이 부채들을 지고 있는데 너네 힘들지만 니네 우리 10년물 국채 일정 부분 다 자금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이렇게 또 미국에서 또 물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얘를 이렇게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부채 한도라든가 미국 정부에서 해야 될 부양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얘를 의도적으로 더 내려가게 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 자체가 한창 좋았던 뭐 1분기 그리고 2분기 넘어오는 시점 이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제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부담이 됐지만 이게 좀 낮아지면서 시장은 또 안정감을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1.174%를 밑도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1%를 또 더 내려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1%를 깼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항상 뭐든지 특히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같은 경우 주식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동성 볼 때 환율부터 봐야 되거든요.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이 상태에서 1%로 떨어지니까 성장주가 좋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현 시점에서 일정 부분 이 10년물 국채가 1.2%까지 있으면 일단은 성장주, 기술주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8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라든가 성장주들 움직임,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뭐 오늘 같은 날도 뭐 녹십자라든가 대형 제약 움직임들이 조금씩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성장주들의 움직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3월 달, 5월 달 이때 10년물 국채가 올라갔을 때 어때요? 막 뭐랄까 철강 이런 종목 경기 민감 애들이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결국 5월 달에 걔네들 고점 치고 지금은 좀 질질질질질 되는데 결국 나중에 좀 얘가 또 좀 반등하게 되면 그들도 일정 부분 조정 이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주식은 싸면은 올라갑니다. 비싸면 내려가고. 그래서 매력적으로 싼 가격이 오느냐. 싼 가격은 결국 길게 행보하면 그게 또 매력적으로 싸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지면 또 싼 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얘가 진짜 매력적으로 싼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비싼 자리에 있다면 조금 더 가더라도 일단 매도하고 싼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 구간에서 성장주가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유지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전 8월 달은 일단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 있고요.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하고 기술주 충분히 이 8월 달에는 홀딩하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8월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런 뭐 금리라든지 국채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 금리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데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결국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안 나면 9월 중순에 있는 또 FOMC 회의에서도 분명히 일정 부분 나올 거예요. 왜 10월 달 없고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11월 달에 가가지고 바로 막 테이퍼링하고 이게 엉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느 시점에 현금화를 좀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제가 우리 미증 씨 아니면 그냥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이제 거래소 차트인데 이 거래소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되면은 3,316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를 만들면서 네. 중순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고점인데 조정 나와야 되는데 얘 이유 때문에 일단 1주고 2주고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여기서 빌빌빌빌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게 되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장의 하락 요인이면 오히려 그게 한두 번 땅땅 치고 오히려 저점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8월 말에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하락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2주, 3주 동안 흐름을 보면서 많이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현금화를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락할 때 현금화 못해요. 상승하면서 수익 날 때 현금화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상승할 때 욕심 때문에 여기서 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서 내 계좌에 수익이 좀 나면 날수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를 해. 그러면은 결국 그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데 그 빌미를 이용해서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많이 하락했으면 어차피 그거 겁먹고 하락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한번 개파락해놓고 그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시장을 파악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8월이든 9월이든 미국에서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이걸 빌미로 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저점으로 활용해서 다시 한번 또 재료 노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 3월 같은 경우는 1.7%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돌파하면서 어쨌든 지수가 저점이 나왔거든요. 3,000포인트를 깼다가 이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1%를 밑돌거나 그 내외에서 좀 낮은 레벨에서 속도감을 좀 더한다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10년물 국채가 1%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마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예요. 왜? 오히려 주식 시장은 금리가 저금리에 대해서는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니까. 네네. 반면에 이 10년물 국채가 저때처럼 막 1.7, 1.8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결국 주식 시장한테는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예, 그게 일단 단편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10년물 국채가 1%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아마 무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 나오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8월이든 9월이든 한 번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그거는 분명히 매수 기회다. 한 번 더 올라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그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조정은 모르겠지만 그 조정 이후 일단 반등 나와요. 그 반등 크기에 따라서 향후 걔가 꼭지가 되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건 그때 가서 파악해야 되지만 여튼 앞으로 나오는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한번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에 본격화됐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방향을 상승으로 틀 가능성은 있을까요? 확 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게 부양책하고 부채 한도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일단 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그 전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그래 내년 1월부터 할 거야 라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로 인해 가지고 바로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하락하고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그거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주지만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요. 그 금리 인상 발표하는 그때까지 시장이 조정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마 그 이전에 시장은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금리 인상이 단행되게 되면 그게 저점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최근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그 모멘텀은 미국의 부채 한도나 부양책의 발표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6% 강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성장주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사면론의 메타버스까지 호재에 반영될까? 네, 이번 주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줬고 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연관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K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CBDC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업황의 정점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순한 순환매로 봐야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실적하고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만 보더라도 결국 그런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갔을까? 제가 1월 달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무슨 욕을 많이 먹었냐면 이 삼성전자 이제 건들면 안 된다.
이 1월 달에. 고점 칠 때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내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때 내가 쓴소리했던 게 일정 부분 맞아떨었고 오히려 제가 이제는 7월 중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왜? 이재용 나하고 뭐 내가 하도 이제 이재용 얘기하니까 뭐 이재용하고 나 무슨 뭐 마비라도 한번 뭐 전혀 아니네. 텔레비에서만 봤지 절대 그 사람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의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서 종목을 접근해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이재용의 그 사법 리스크 이것도 녹아져 있다라고 봐요. 조그만 회사 같았으면 오너가 저렇게 잡혀갔으면 상장 폐지됐겠죠. 그러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한 것들도 무시되면서 가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필요해서 이제는 이제 가석방 관련된 이제 리스트 이제 회의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되게 되면 결국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꾹꾹꾹꾹 눌렸던 게 결국 어제 오늘은 좀 조정 주지만 그 이틀 동안의 상승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배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한번 8월 달에 움직임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고 지금 조정은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예요. 아직 밑에 60일 이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이틀의 조정은 충분히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고 다음 주에 결국 가석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얘도 한번 제대로 된 상승 한번 연출하면서 시장이 거래소가 결국 신고가 갈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왜곡될 수도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시총의 20%를 커버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4, 5% 올라가 봐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수 1%, 1.5%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삼성전자에 의한 시장의 변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지난주 종가 11만 2,500원에서 이번 주 들어서 12만 3천 원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12만 원 선 내외에서 등락을 합니다. 반도체주의 반등, 업황의 정점 논란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순환매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들어있는 그 전기전자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업황의 정점은 뭐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단지 시장에서 우려할 뿐이죠. 계속 업황은 좋습니다. 일단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는 나와요. 미국에서도 트리플 정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트리플 정점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고 사실 중국 쪽에서도 그 게임까지 산업을 규제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데 외국인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려와 달리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진입을 하고 있고 특히 IT를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들도 이재용 사면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지금 7개월 동안을 그냥 엿가락 늘리듯이 칙 늘려놨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주가가 매력적으로 싸다라는 것은 길게 행보하거나 아니면 뚝뚝뚝뚝 떨어졌을 때 그 기업의 본질 가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여졌을 땐 결국 한번 매수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한번 더 치고 올라간다 해서 얘가 한 달, 두 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마 빠른 단기로는 뭐 1주 아니면 뭐 2주 정도 시장의 핫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이 연출되고 거기서 그동안에 공매도 쳤던 애들도 쇼커버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일정 부분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가 한번 어찌 보면은 지금 7개월 만에 한번 오는 건데, 다른 종목에 비해 어찌 보면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한번 이 종목도 중심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뭐 트리플 정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주가가 안 갈 때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또 만약에 8만 원 9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또 어떻게 돼? 또 빅사이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주가가 올라갈 때 좋은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래 나 팔을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가가 막 바닥이고 안 좋은데 안 좋은 얘기 계속해. 네. 그래 고마워 이제 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주식을 역발상도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전체의 성장이나 기업의 수익성이나 또 정부 정책까지도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지수 레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식시장, 특히 삼성전자 그동안 조정받았던 이 구간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재용 부회장과 동일화해서 외국인은 바라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일단 네.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못 올라간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개인이 너무 많이 사니까 그 개인들을 좀 뭐랄까 속아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안 간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 분위기가 한번 전환될 거라는 건 시장이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뭐 나도 알 정도니까 다 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해결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대국민 담화합니다. 뭐라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고용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투자 어떻게 하겠다. 지금 평택공장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클로징 됐지만 확실하게 삼성에서 발표한 게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반도체 쪽으로 이 투자가 결국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로 인해 가지고 예하에 있는 반도체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한 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증권사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KB증권에서 하반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삼성전자 내의 이 사업 부분이 개선되는 게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많은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최근 주가 흐름 보면 메모리 쪽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메모리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 확대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외주 후공정 대표적인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외주 후공정에 크게 이제 네 개가 있는데 AP 이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CPU예요. 핸드폰용 CPU.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테슬라하고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CIS 요거는 이미지 센서 쪽이 요것도 테슬라가 잘합니다. 그다음에 DDI 같은 경우는 LB세미콘, PMIC는 네페스 이렇게 딱 이 네 개 정도만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일단 비메모리 쪽으로는 큰 축의 종목들은 대표적인 종목은 요들 종목으로 보시면서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을 오히려 배팅하게 되면 이 비메모리 쪽 종목 쪽에서는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 지금 볼만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현재 상승 이후의 조정, 이제 다시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입하셔도 되는 볼만한 시점이라고 또 차트 차원에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나오고 있는 또 삼성전자발 모멘텀 두 가지가 바로 메타버스와 CBDC입니다. 메타버스, K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원래는 이제 합류 안 했다가 이번에 합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한국은행 주도로 CBDC 실험을 하는데 여기도 카카오 계열사가 한다고 했다가 삼성전자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두 가지 분야가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큰 캐파에 있어서 얘네들은 아주 조그만 겁니다. 일단 분명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충분히 맞지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시작 단계예요. 우리 지금 독일에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허위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일단 자율주행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메타버스, CBDC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성장 동력은 되지만 지금은 이 시험 단계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움직이겠지만
뭔가 진짜로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봤을 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삼성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게 이제 VR 기기 쪽으로 납품했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니 LED라고 하죠. 뭐 루멘스 같은 미니 LED 주식들이 또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번 주 사실 상승률이 이 모멘텀으로는 제일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잘 보시면 이제 LCD, 그다음에 이제 OLED인데 OLED는 좀 대중화하고 좀 고가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량으로 크게 확대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LCD보단 좋은데 OLED에 좀 버금가는 게 결국 미니 LED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요 시장이 결국 OLED는 분명히 계속해서 커나갈 시장이에요. 그거를 대체해서 좀 어찌 보면 과도기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미니 LE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좀 반짝 움직임 나타나겠지만 큰 대세는 결국 OLED 쪽으로 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쪽 매매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오히려 OLED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니 LED가 과도기에서 그 사이에서 그리고 메타버스발 모멘텀을 받으면서 수요가 늘어날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 뭐 시장이 커진다는 전망은 좀 여러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에 관심주 꼽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 반도체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사면되게 되면 결국 이제 평택 공장 거기 이제 증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었는데 좀 메모리 쪽에서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돼.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데 테스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 이런 종목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 투자 언급하면서 이제 오스틴 공장 이게 더 증설이 되게 되면 결국 ENF 테크놀로지, 한양 ENG 이런 종목 우리가 관심 갖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심주로 테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한양 ENG까지 이런 소재 또 장비주 고르게 또 살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예,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또 주말 강연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티스트로의 면모를 삼성전자 주가를 통해서 잘 증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저녁 8시,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거죠? 수익 최적화 종목 찾는 방법. 네. 네. 하여간 종목 찾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주 뭐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부담만 주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주식시장의 방향, 종목들까지 잘 고려해서 또 최적의 종목 찾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일요일 8시에 강연회도 잘 주목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금요일 순서도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양대 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상승 추세 내에 약보합은 나쁘지 않죠.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 매도세가 11,000계약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렸고요.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